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어제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최강 시사에 단독 출연해서 한 발언들 중에서 제 귀에 꽂힌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최근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과 관련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 때도 그렇게 안 했다는 비판. 만약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이나 5월 히로시마 G7 회담 때문에 이 모든 걸 했다면 외교의 큰 실패다라고 생각한다는 발언. 그리고 대통령이 미국 가면 한미동맹 70주년 이벤트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도체 문제, 북한 핵에 대한 확장 억제를 위해서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고 꼭 얻어내야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 보수 정당에 몸담은 지 24년째라면서 보수 정치가 개혁 보수로 나아가는 게 정말 한국 정치를 바꾸는 길이라며, 저나 개혁 보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있으면 저도 유승민도 개혁 보수 동지들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때가 되면 골을 넣기 위해 슛을 날리겠다고 말했죠. 여러 함의가 있습니다. 어제 최강시사 한번 다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발합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고요. 최경영의 최강시사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자배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어플 무료고요. 그리고 KBS 일라디오 채널, KBS 일라디오 채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최강시사는 강득구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순신 사태 관련한 새로운 의혹들 풀어보고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북한의 전술 핵탄두 실물 공개의 의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언박싱. 자, 뉴스 언박싱 시작하겠습니다. 민동기 기자, 김민하 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 속보 하나가 오늘 새벽에 들어와 있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앞두고 기무사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 이거 만들었었잖아요. 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이 오늘 새벽 도피 5년여 만에 귀국을 했다. 자진 귀국인 것 같은데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예, 한 5년여 만에. 2017년 12월에 미국으로 출국을 했었거든요. 이 정도면 자진 귀국이면 뭔가 뭐 법무부 당국과 뭐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때 출국을 했을 때 예. 우리 쪽에서, 정부 쪽에서 여권 부여와 예. 또 인터폴 적색 수배 등을 조처를 내렸는데 예. 그래도 귀국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지난해 9월에 이 조윤천 전 사령관 변호인을 통해서 자진 입국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는데 그게 이제 지난해 9월입니다. 지난해 9월. 예,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6개월 더. 그러니까 이 지난 정부에서 이 수사하다가 기소 중이 안 오니까 기소 중지 처분돼 가지고 지금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인 상태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진행 중인 게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 것인데, 예. 근데 이 수사를 끝내야 되는데 지금 들어오면서 한 얘기를 보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전에는 실체적 진실을 안 밝히다가 지금 시점에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왔다면 조현천 사령관의 이 주장하고 싶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에 굉장히 적합한 어떤 조건이 형성이 됐구나. 정치적 조건, 뭐 정치적 또는 법적 뭔가 조건이 형성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사법적 수밖에. 조건. 그렇죠. 사법적 조건은 뭐 늘 공정하고 균형이 있는 거라고 우리가 믿어와야 되는. 그러니까 수년 동안 안 들어오다가 예. 왜 갑자기 자진 귀국을 했느냐. 예.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귀국을 해도 좋겠다 이 판단이 있으니까 이제 귀국을 한 것이고, 그동안 이제 계속 이 사건과 관련해서 나온 보도나 이런 것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 검찰의 수사 종결이나 이런 과정으로 가는데 대략 가닥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다지 이제 큰일은 아니었다. 뭐 그냥 내부 검토한 문건 중에 예. 하나가 밖으로 유출돼 갖고 오히려 유출된 게 경위가 뭔지를 살펴보자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은데 뭐 앞으로 그렇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컵의 반을 채울 것이다라고 했는데 일본이 그 반을 흙탕물로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문부과학성이 내년부터 사용하게 될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등의 검정 심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거든요. 이게 2019년 검정 때보다 더 후퇴했습니다. 이를테면 초등학교 6학년이 배우는 사회 교과서에 조선인 징병을 포함해 강제 동원과 관련된 이 강제성 기술이 이전보다 약화가 됐고요. 초등학교 고학년용 교과서에서는 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런 내용 등이 포함이 됐는데 몇 개만 이제 사례를 설명을 해드리면 도쿄소속 같은 경우에는 2019년 검정 통과본에서는 남성은 일본군의 병사로 징병되고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내년에 사용될 교과서에는 남성은 일본군의 병사로 참가하고 후에 징병제가 시행됐다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된 구절에서는요.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끌려와서 2019년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 사용될 교과서에는 강제적으로 동원되어로 바뀌었습니다. 끌려와서가 동원되어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앞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그 일본 정부의 주장도 모든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는데 기술이 굉장히 자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됐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이제 기술이 된 겁니다. 독도를 우리가 불법 점거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진행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정부가 선제적 양보 후에 일본의 호응을 좀 기다린다. 물컵의 반을 좀 채웠으니까 나머지 반은 일본 정부가 채우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좀 일본 정부의 입장은 전혀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습니다. 반은 우리가 아주 순수하게 선의로 따라놨는데 깨끗한 물로 정수기 받아서 근데 흙탕물을 거기다가 살짝 넣습니다. 살짝이 아니라 많이 넣은 것 같은데요. 이게 앞으로 또 넣을 게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오염수 같은 것도 방류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오염수도 살짝 넣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흙탕물을 넣은 것도 문제지만 애초에 넣을 걸로 예상이 됐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물 따르기 전에 왜냐하면 이 교과서 검정하고 이런 거는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기적으로 하는 게 90년대 초부터 쭉 이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개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역사적 사실이 있는 거 없다고 하고 예를 들면은 동원됐다 이렇게 바꾼 것 같은 경우에 일본은 이제 우리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강제동원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한 일본의 입장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배하고 있었고 그 식민지배는 정당했던 것이고 한일합방에 의해서 그 정당한 식민지배 과정에서 전쟁을 하면서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동원령을 내려서 동원을 했기 때문에 이건 강제 동원이 아니고 불법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 정확히 이제 그것에 전제한 표현들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의 일본 정부의 입장, 이 교과서 입장 같이 가는 거고 이게 90년대 초반에 이 일본의 잔민당 정부가 위기에 빠지고 어려워지면서 막 대회에 사과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반발 형성으로 일본의 어떤 극우적인 어떤 움직임이 이렇게 막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쭉 이어져 온 흐름이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서 제3자 변제안을 이렇게 멋있게 일본에 제안한다고 해서 이런 흐름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하지 않죠. 그러면 이것이 예상되면 과연 이전 시점에 이 교과서가 이렇게 되고 독도 얘기하고 이러기 이전 시점에 과연 그러한 해법을 그러한 형태로 일본에 얘기하면서 이것은 어떤 큰 양보이고 일본의 화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올바른 어떤 전략이었냐 상당한 의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일본하고 관계를 풀어야 되겠다라는 점에서 그러한 이제 연장선에서 그러한 해법이라면 그러한 프레임 안에서의 해법이라면 오히려 역사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는 분리하자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설득하는 게 필요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순진하게 우리가 크게 양보하면은 많이 올 것이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봐도 조선일보 사설 내용이 일본은 절대 그런 나라가 아니다입니다. 일본은 절대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렇죠. 어떤 나라입니까, 일본은? 일본은 예를 들면 사설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지만 예를 들면 어떤 외교의 어떤 주고받고식의 더 민감하고 왜냐하면 군사적인 어떤 압력 수단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주고받기식 외교에 더 민감하고 아니 외교라는 게 원래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죠. 오죽하면 라틴어부터 피드앤프로라는 게 있고 지금도 기브앤테이크라는 게 일반적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외교의 핵심입니다. 일본 정부를 비판하기 전에요.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일본의 과거사 인식이라든가 반성 이런 거를 최소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는 날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3.1절 기념사 낼 때. 그렇죠. 그럴 때 우리 대통령은 역대적으로 계속 그런 메시지를 내왔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문 발표할 때도 그 부분 생략됐고요. 그리고 국무회의 모두 발언 지난 12일 여기서도 사실상 이거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긴 합니다만 대국민 담화 성격이 있었거든요. 여기서도 그 문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메시지가 우리 정부 메시지가 빠지다 보니까 저는 이런 측면이 좀 자초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지적도 받을 것 같습니다. 모든 외교가 다 그런데도 특별히 일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단 어떠한 이제 지정학적인 어떤 군사력에 의존한 어떠한 움직임이라는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아베 신조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하게 사실상 해석 개헌하기 이전까지는 그 옵션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구 하나하나 이것은 국제법 위반이다라는 어떤 주장, 이 주장 하나로 모든 걸 돌파했어야 되는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더더욱 어디가 양보했다고 해서 우리도 양보한다 이런 개념은 성립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일본 외교라는 게. 그래서 변호사식 외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문구 하나하나에 집착하고 이게 변화된 맥락이 뭐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의 이득을 계속 주장하는 그런 것이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왜 우리는 전략을 이렇게 짰느냐. 그 논란이 앞으로도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또 나올 때마다 이 얘기를 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는 외교적인 어떤 이득의 차원에서 봐도 상당한 실책이다라는 거죠. 국민 감성적으로도 이게 어떻게 보면 36년 동안 학폭을 당하고 그 학폭 피해자나 그 자녀들이 가해자에게 야, 제발 좀 사과의 마음을 좀 가져주라. 그렇죠. 어? 사과의 마음을 가져주고 좀 근신 좀 해라. 라고 애걸하거나 부탁하는 상황 같아서 이게 진짜 참담한 거죠. 이런 모르겠습니다. 일본이 기본적으로 좀 뭔가 그 극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쪽으로 우리가 또 오히려 몰고 가는 게 아닌가. 그 사람들이 그 생각이 마치 정당하다는 것처럼 교과서에까지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 방미를 앞두고 외교 안보 라인 잇따라 이제 교체를 하는데 이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예.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예. 의전 비서관, 외교 비서관이 최근 잇따라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어제 동아일보가 김성환 국가안보실장도 교체될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예. 이 보도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실 쪽에서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김대기 비서실장도 어제 오전에 이제 참모들하고 티타임을 가졌는데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일단 전해지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여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여권 고위 관계자가 또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외교안보팀이 보고해야 할 걸 안 하고 안 해야 할 것을 보고하는 등의 혼선이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질책을 했다. 하지만 김성환 실장을 경질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보고해야 될 것을 안 했던 게 뭐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블랙핑크하고 레이디 가가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미국 국빈 방문을 기념을 해서 뉴욕 카네기홀에서 이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의 합동 공연을 미국 쪽에서 아마 제안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질 바이든 여사가 여기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안을 했는데 이 행사를 사전 조율하는 과정에서 보고가 누락이 됐고 동아일보 오늘 보도에 따르면은 이게 5차례 이상 이 주미 한국 대사관 쪽에 등에서 미국 측의 요청을 받아서 대통령실에 전보 등을 보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외교 안보 라인이 대응이 더뎠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뭐 비서관, 의전 비서관 다 교체가 되고 김성환 이제 국가안보 실장 교체설까지 나온 것 아니냐.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대략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뭐 돌아다니면서 평론가가 듣는 소문만 버전이 막 4개 5개씩 되는데 근데 그래서 정확한 설명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빈 만찬 행사 하자 그런 거 5차례 무응답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그 말씀드렸는데 이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다 외교 전문가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실수를 하는군요.
이게 만약에 이제 뭐 대통령실의 해명을 믿자면 그렇죠. 근데 이게 실수라면 그럼 뭐 어떤 성격인 거냐. 예를 들면은 블랙핑크랑 레이디 가가가 합동 공연을 하도록 합시다. 만찬 행사에서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리고 블랙핑크가 나온다는데.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도 레이디 가가도 세계적인 가수가 레이디 가가 좋아해요. 예, 국빈 만찬 이게 한다는데 이거를 잊어버릴 수도 없는 일이거니와 5차례를 제안했는데 이거 무응답했다는 거는 그냥 실수의 영역은 아닌 거죠. 최소한 거기에 써 있을 거 아니에요.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그렇죠. 확 눈에 띌 것 같은데. 최소한 이런 일이 만약에 발생해서 나중에 점검해 보면 이런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그거는 저쪽에서 하는 줄 알고 아니 당신들이 하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싸우는 구도이거나 아니면은 근데 그렇게 싸우는 구도라고 하면 얼마나 그런 부처 간 칸막이 또는 이 같은 국가안보실 내에도 얼마나 이제 뭔가에 손이 쳐져서 뭔가에 담장이 있어서 서로 뭔가 공유가 안 된다는 상황.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외교부 출신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좀 오늘 중앙일보 사설이 외우고 온 사람들인데 중앙일보 사설이 뭔가를 알고 있는데 좀 시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실 주변과 정치권에서 해외 일정과 관련해서 부속실 측과 외교안보 쪽 실무자 간에 빚어진 마찰이 잇따른 경질 원인 가운데 얘기가 원인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는 겁니다. 중앙일보뿐만이 아니고 경향신문도 비슷한 이야기. 어제 사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관 이야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행정관하고 비서관이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빚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교체가 된 건 비서관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또 언급한 내용인데 이걸 또 중앙일보 사설이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교안보실 권력 투쟁에서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사실상 장악을 했다. 그래서 이 갈등 때문에 김태호가 제일 세다. 국가안보실장 밑에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상관이 교체되는 설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현재 상하 관계가 아니다. 거의 대등한 입장이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떠도는 얘기였는데 이게 어제와 오늘 이제 신문에서까지 이 부분이 언급이 될 정도로 상당히 내부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드린 말씀을 좀 더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여러 파워게임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태우 1차장하고 김성한 실장하고 사실 노선상에 그런 큰 차이 없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의 노선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과정에서 뭔가 내부에 파벌이 형성되고 알력 싸움이 있고 이러지 않으면 이런 상황은 어렵다 보기가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이게 그러면 국가안보실 내부 차원이 아니라 다른 부서 지금 말씀하신 부속실이라든가 부속실은 이런 데는 예를 들면 대통령의 일정이라든가 또는 또 다른 어떤 과정의 의전이라든가 이런 걸 챙기는 부서인 것이고 그렇죠. 지금 국가안보실은 다른 건데 그게 어떤 사안에서는 협업이 되고 논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다른 버전이 질 바이든 여사가 제안한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정상외교에서 영부인이 제안한 거에 카운터파트는 영부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문제에서 발생한 어떤 그런 맥락도 있는 거 아니냐 온갖 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설명하면서 김성한 실장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죠. 언론을 통해서는 근데 혹시 나중에 개각이 될 때 바뀔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그리고 이 단지 그냥 힘들어서 사람들이 그만뒀다라든지 그냥 원래 이 시기쯤 되면 그만두게 돼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걸로 납득이 되겠느냐. 알겠습니다. 억측만 늘어난다는 거죠. 이따 박수봉 기자가 또 이야기를 하니까요. 미국은 반도체 수율 등 기밀 자료를 요구를 아주 이거는 우리가 구속되기 전에 거의 과거에는 이제 팬티까지 다 벗었거든요. 검사를 쫙 하기 위해서 거의 그런 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구속시켜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난달에 반도체 보조금 신청 기준을 밝힐 때부터 현금 흐름 예상 수익을 포함한 재무 계획서를 요구를 했잖아요. 이게 독소 조항이다라는 비판이 제기가 됐는데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는 반도체 생산과 공장 운영은 물론이고요. 회사 경영 전략에 대한 데이터까지 모두 내놓으라. 근데 이게 더 황당한 게 31일부터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를 받는데 31일부터 이거를 남았네요. 이 민감한 정보를 엑셀 파일 형태로 제출을 하라는 거고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지금 내부 수익률, 부채 상환 지표, 반도체 만들 때 사용하는 화학 소재 이것까지 비용까지 적어내도록 했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는 어떤 거는 예측을 해서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당장 정확한 것도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지금 당장 가공해서 내는 게 막막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상된 본인들이 각 사에서 예상한 수익 이게 과대 추정되면 안 되고요. 그럼 혼납니다. 미국한테. 과대 추정하면 혼나고. 기업 판관비까지 내라 그랬어요. 연구개발 비용, 마케팅 비용.
이거 완전히 기밀 아닙니까? 과대 추정하면 혼나고 네. 그다음에 그 과대 추정한 거 하면 안 되니까는 일반적으로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 추정한 거보다 만약에 이득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 그럼 보조금 토해내야 되고. 그럼 이것도 다 예상 판매 가격, 수율 이런 것들 공장 가동률 이거를 다 지금 공장을 짓기도 전에 예상해서 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맞아요. 수율이라는 거는 이 반도체 산업에서 사실 기술적으로 얼마나 이 회사가 그렇죠. 완성된 기술, 네. 고도의 기술을 갖추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어떤 지표이고 이 지표의 근거까지 내야 되는데 그거 내는 것 자체가 영업 기밀을 주는 것이고 서로 몰라요. 더 불안한 거는 예. 미국 정부에 받아서 삼성이나 이런 데서 받아가지고 인텔이나 맞아요. 그렇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그렇죠. 주면 우리가 알아? 그렇죠.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무 내년 재선을 위해서 네.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지금 좀 무리한. 무리합니다 정말. 맞습니다. 거의 바이든 강도입니다. 할 말 안 들었지 이거 뭐 바이든은 너무한 거예요. 네 뉴스 언박싱 민동기 기자 김민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최경련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40분입니다. 최강시사 출근길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 가까이도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아침 기온 5도인데요. 낮 최고 기온 20도로 일교차 15도 이상 나겠고요. 강릉도 20도, 세종대구 21, 광주 23도 등 대부분 20도를 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온은 계단식으로 상승합니다. 내일 서울은 21도, 금요일 23, 이번 주말 휴일 내내 서울은 또 24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거의 25도에 육박하는 기온 보이겠고요. 전국 곳곳이 20도에서 25도 사이의 고온 현상을 이어가겠습니다. 봄꽃도 점차 피는 곳이 더 많아진 상황인데요. 오늘 하늘도 맑은 가운데 대체로 건조합니다. 특히 건조특보 수도권, 강원 내륙, 일부 충청과 전남, 경북 내륙에 발효 중이라서 메마른 날씨 더 신경 쓰셔야 되는 지역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상황은 대부분 좋지 않을 텐데요. 특히 충청, 전북, 대구, 제주는 종일 나쁨 예보, 그 밖의 지역 서울을 포함해서 오전 중에는 좀 좋지 않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5.7도입니다. 최강시사 출근길 날씨 정보 최형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한나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출근길 곳곳으로 돌발 상황들이 많습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 기흥 부근 1, 2차로를 막고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신갈분기점부터 기흥 나들목까지 10km 극심한 정체입니다. 미리 우회 운전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전에 한남에서 서초까지 어렵습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는 오산 나들목 부근에서 사고 났고 이후로 달래내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8km 정체 이어집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면으로는 남이천 나들목에서 일죽 부근 1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8km가량 작업 여파를 받고 있고요. 이전에 동서울 요금소에서 산곡분기점까지 4km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 노량진 수산시장 앞 4차로를 막고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이전에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한나였습니다.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당신의 아침을 책임지는 직격 인터뷰.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국가수사본부장 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여전히 논란인데요. 최근에 학폭으로 강제 전학이 아닌 일반 전학으로 시도한 꼼수 전학 이것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의원 국회 교육위 소속이신데요. 정순신 검사 특권 진상조사 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강덕구입니다. 오늘 오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예. 아마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도 마음이 요새는 참 무거울 것 같습니다. 예. 그 정순신 변호사 학폭 논란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사실이 최근에 이제 보도된 거는 장난으로 한 말이 학폭이 됐다 이런 주장을 했고 그게 이제 적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어디 반포고 전학 갈 때 적혀 있는 겁니까? 아니 이제 그 상담일지. 상담일지. 반포고 상담일지에 나와 있는. 전학을 가서 예. 교사에게 상담을 했는데 장난으로 한 말이 학폭이 됐다면서 이제 변명을 한 거군요. 그렇죠. 예. 예. 이게 강제 전학이 아닌 일반 전학도 시도를 했었습니까? 일반 전학도 시도를 했죠. 예.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월 15일 날 2019년 2월 15일 날 서울교육청에서 반폭으로 우리 소위 말하는 학폭 가해 학생 전학 배정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일주일 전 2월 8일 날 우리 정순신 씨 부부가 소위 말하는 거주지 이전에 대한 전학 신청을 한 게 이번에 새로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2월 15일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폭 때문에 이 학생을 이쪽 지역으로 옮긴다. 예.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런 공문이 오기도 전에 일주일 전에 그냥 일반 전학을 시도를 했다는 거네요. 예.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건 예. 공문이 오기 전에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건 제가 보기엔 의도를 갖고 한 거고요. 더군다나 이 상담 일지에 허물없이 장난처럼 하던 말을 우리 학폭으로 몰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정신병원에서 계속 치료도 받고요. 치료까지. 지속적으로 받고 그리고 2차례 자살 시도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학교를 일시 다니지 못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요.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장난처럼 하던 말을 학폭으로 몰았다 이렇게 밝혔다라는 것은 이 학생이 전혀 반성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이런 성찰의 시간이 없었다. 이런 저는 뭐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포구에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다녀왔습니다. 예. 이게 반포구 교장은 뭐라고 하던가요? 반포구 교장은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우리 그 담임 선생의 의견서 예. 그리고 또 각 교과목 선생님들의 의견서를 듣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판단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 담임 선생은 이 아이의 학폭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제대로 명확하게 인식도 못하고 인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3 담임이 갖고 있는 특수성, 교사는 본인이 맡고 있는 반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대학에 잘 들어가기를 원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의 그 피해 학생에 대한 입장 고려 없이 가해 학생이 제자라는 관점에서 봐주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방점이 더 있었기 때문에 예. 균형성과 객관성 그리고 피해 학생에 대한 고민이 전혀 담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어떤 구멍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이 학생의 부모가 검사 출신이어서 특별하게 어떤 봐준 정황이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예. 법적인 소위 말하는 제도적인 모순이 있었죠. 예. 이 소위 말하는 가해 학생의 부모가 전 검사잖아요. 그리고 전 검사인데 소위 말하는 권력 검사들도 주류가 있고 좀 그렇죠. 예를 들면 좀 비주류 예. 검사들이 있는데 반포구는 또 검찰청 바로 밑에 있는 학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반포구에 다니는 학생들의 상당수가 법조계 자제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정순신 씨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 기술을 악용해 왔고요. 학폭심이라는 제도적인 부분들을 완전히 그냥 짓밟아 버린 겁니다. 그 예. 극단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1심부터 예를 들면 대법원까지 가는데 한 1년 넘게 계속 합니다. 예. 예. 그리고 그동안에 아들은 소위 반포고등학교로 보내고 그리고 예를 들면 원하는 대학 보내고 그러면서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한 아이는 소위 피해 학생은 피해 학생이 2명 있었는데 대학도 못 가고 예를 들면 예. 그리고 지금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정순신 씨 아들은 뭐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제도적인 모순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제도를 악용한 아버지의 법 지식 그리고 기술. 또 또 인적 네트워크 예. 뭐 이런 부분들을 함께. 최대한 활용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학폭 사유로 서울대 정시에서 감점이 됐는데 최종 합격한 학생이 최근 5년 사이에 2020년 2명이 유일했는데 그중 2명 중 1명이 정 변호사 아들이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저께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예. 2점이 그 감점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예. 어쨌거나 감점에
됐지만 합격했다. 요거는 뭐 팩트입니다. 아, 얼렁뚱땅. 근데 좀 이상한 게 사실은 민사고에서 반포고 일반 학교로 왔을 때 반포고의 교사나 교장이 이상하게 생각 안 했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공문이 왔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했을까?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리고 일단 학생 말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공문이 왔다면 학폭 사실이 있다는 공문이 왔다면 교육청에서 그러면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뭐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건 맨 처음에 그 담임 교사도 이 아이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폭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못했다. 예. 출발은 그겁니다. 예. 31일에 청문회가 열리는데 이게 지금 어떤 것들이 제대로 확인돼야 됩니까 앞으로? 어쨌거나 여태까지 그 과정을 우리들이 한번 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학 취소된 이 배경이라든지 전학 취소된 배경 그리고 징계 기록이 삭제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외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언어폭력이라고 정순신 씨는 계속 주장을 하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언어폭력을 넘어서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었다. 그리고 이게 한 명이 아니고요. 우리 가해자가 또 다른 학생이 있었는데 또 다른 학생은 폭력을 행사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하거든요. 물리적인 폭력을? 그리고 폭력의 정도가 저희들이 청문회 때 확인을 해야 되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컸다. 그리고 이게 뭐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정순신 씨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 피해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고 민사고의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이게 저희들이 민사고에서 확인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게 이번에 좀 민사고의 문제를 보면서 기숙사형 학교의 문제? 기숙사형 문제라기보다요. 어떻게 보면 민사고가 갖고 있는 그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자사고의 특성 뭐 이런 부분에서 자립형 사립고의 특수성 이런 거죠. 저는 이 민사고에 대한 관점이 여태까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그야말로 좀 엘리트 학생들이 미래의 리더가 돼서 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사고의 설립 취지에 맞게 그렇게 좀 교육을 한다. 두 번째로는 소위 말하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기 자식들을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 교육 시스템으로는 이 기득권이 유지가 안 되니까 민사고 포함해서 자사고를 통해서 그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전자는 없고 후자만 있는 겁니다. 그런 민낯이 이번에 확인된 겁니다. 인사검증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한동훈 장관은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고 했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책임지는 거는 없는 거는 같습니다. 지금은. 저는 이렇게 말 한마디로 사과한다. 라고 해서 저는 끝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거나 이 장관이라는 자리는 정무적인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데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이번 정순신 사태도 그렇고요. 말 한마디 그것도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를 계속 한 달 넘게 하다가 어저께 법사위에서 일정 정도 뭐 책임을 느낀다라고 해갖고 사과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말로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정치적인 책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 쌍특검 의원님이 관련 법안 공동 발의자이기 때문에 정의당과 공조는 잘 되는지 패스트트랙을 어떻게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지금 한 1분밖에 안 남아서. 쌍특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큰 틀에서 입장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정의당과 지금
그 55 클럽 특검 법안이 있죠. 이거는 정의당 법안대로 가는 거고요. 55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법안대로 간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좀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겁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은 우리 민주당안은 이런 겁니다. 우리 그 정의당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권 요구에 한정해 사자라는 거고요. 우리 민주당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포함해서 그 코바나 콘텐츠 전시 조작 관련 의혹 포함해서 좀 전반적으로 하자라는 건데 이게 좀 정의당안과 민주당안이 다른 거고요. 짧게 지금 뭐 공조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55 클럽 저는 뭐 공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조될 가능성이 있다. 55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안은 국회 비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더불어민주당 강덕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의 가장 중요한 게 함께 일할 사람인데 든든한 인재도 구하고 회사 운영도 함께 고민해야죠. 사장님 아직 모르세요?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올해부터 2년간 1,200만 원으로 더 크게 지원합니다. 청년에겐 기회를, 기업에겐 활력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취업 포기하고 싶었죠. 일하고 싶은데 내 자리는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덕분에 제 자리를 찾았어요. 청년에겐 기회를, 기업에겐 활력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올해부터 2년간 1,200만 원으로 더 크게 지원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도약 장려금을 입력하세요. 그때는 뭐 건물 하나가 A동, B동 이렇게 해서 무너진 것을 봤는데, 이런 범접할 수 없는 이런 큰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야 되나,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막막하게 진짜 들었습니다. 이제 2023 KBS 연중기획 기억을 기록하다. 이제 요번 그 튀르키예 지진 현장은 일단은 너무 추웠어서 좀 그게 좀 고생이어서요. 바로 그 도착해서 집에 오자마자 저는 바로 목욕탕을 갔습니다. 목욕탕을 가서 따뜻한 물에 좀 몸도 녹이고, 저는 그 튀르키예 현장을 두 눈으로 그리고 두 발로 걷고 느끼고 왔기 때문에 구조 작업 열흘을 마치고 튀르키예를 이렇게 떠나올 때 본 모습은 너무도 처참하고, 이재민 분들이 그 이재민 텐트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이렇게 좀 보고 왔습니다. 그분들은 그 자기가 살던 터전을 다 잃고 그 어려운 분들한테 잠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지진이 아닌, 그래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금의 손길을 이렇게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튀르키예 긴급 구호대원으로 다녀온 양영한 소방병은 기억합니다. 무너진 건물더미 사이로 아이의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아이를 눈앞에서 잃은 엄마의 절규에 감히 위로의 말도 건넬 수 없었습니다. 전쟁과 같은 참혹한 현장. 몸은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생명을 미처 다 구하지 못한 지독한 아픔은 여진처럼 남아있습니다. 당신과 대한민국의 기억, KBS가 기록합니다. KBS 58분 날씨. 아침까지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늘 하늘은 맑은 편이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충청과 전북, 대구, 제주로 종일 나쁨 예보입니다. 현재 미세먼지 상황을 보면 대부분 지역이 좀 노랗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리고 서쪽 지역 일부 경상권으로도 나쁘기 때문입니다.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며칠간은 건조하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큰 비 소식이 전국적으로 들어있지 않아 건조함이 더 심해질 전망인데요. 오늘은 건조특보 상황 보면 수도권, 강원 내륙, 또 일부 충청과 전남, 경북 내륙으로 건조특보 내려져 있고요. 대기가 더 메마른 지역입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인데요. 오늘도 일교차 15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은 현재 기온 5도, 6도 정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낮 기온은 서울, 강릉이 20도
20도까지 오르겠고요. 세종, 대구 21, 광주 23도 등 대부분 20도 이상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평년을 크게 웃도는 기온은 당분간 이어지겠고 특히 금요일은 서울이 23도,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에는 24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25도 가까운 기온을 당분간 쭉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해도 고온 현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 6.3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며 핵사용 위협 카드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술 핵탄두 사진을 전격 공개했고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화산 30일 핵탄두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개가 공개가 됐던데 이거는 화산 30일은 뭡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예. 김정은이 장명해서 이제 공개했는데 예. 보여주고 싶은 거는 예. 이제는 이렇게 핵탄두가 나한 데는 있다. 예. 그 실물을 아마 실물 형태로, 실물 형태로 이제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사진에 나온 거 보니까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일부고 이제는 이렇게 다량 생산해서 내가 실전 배치까지 했다. 네. 뭐 이런 걸 이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뭐 네. 근데 사진으로만 그리고 네. 영상으로만 파악할 수가 있습니까? 어제 우리 국방부는 좀 그 조작 가능성의 무게를 두고 있더라고. 국방부. 조작. 예. 이건 좀 너무 좀 과장이다 이렇게 이렇게 평가했던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요 이거 핵탄두 맞다고 봅니다. 핵탄두 맞다? 네, 왜 제가 두 가지 이유를 들겠는데요. 어제 이제 북한이 이번에 이걸 발표하면서 핵 방화세 뭐 그다음에 화산, 헬 장명을 다 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전 예. 과정을. 예. 그리고 실체도 몇 개 했는데 그럼 우리가 북한이라는 내부를 들여다볼 때 핵무기를 개발, 연구, 생산, 관리 수만 명의 집단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 가짜라면 예. 이렇게 장면까지 다 해서 하면 밑에 사람들이 보건대는 저 김정은이 뻥치고 있네. 이렇게 되잖아요. 예. 한두 명이라면 모르겠는데 수만 명이 집단이 하고 있는 일인데. 수만 명이 하고 있다. 네. 그러면 결국은 김정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거지. 저거 뻥치고 있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속으로는 이런 겉으로는 것도 내색할 수 없지만. 예. 그다음에 두 번째요. 예. 우리가 어제 그 사진들과 그 영상을 보면 너무 만약 연기다 이게 가짜다라고 예. 하면 너무 진실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 북한 체제 특성상 예. 자 이게 가짜라면 가짜를 쭉 놓고 김정은한테 연기해 주십시오. 하라고 액션 딱 하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북한 체제에서 그런 PD가 예. 그렇게 가짜 진열해놓고 그 옆에 간부들까지 세워놓고 그렇게 진실한 연기를 하게 그럼 김정은이가 연기한다고 치면 너무 진실해 보여요. 연출을 해야 되는데 PD가 또 액션하면서 그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아주 좀 진실하게 보이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는 못하는 거잖아요. 못하는 네.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네. 너 좀 과장이다, 조작이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 예. 저는 북한 체제 특성상 저 정도까지 사기친다는 거는 저건. 근데 경량화나 소형화에 성공했는가? 진짜 탑재해가지고 저게 날아가나? 그리고 폭발이 되나? 그거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직까지 북한의 공중 폭발, 그다음에 수중 핵 오래 폭발, 실제 핵을 넣고 터뜨려보진 아직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그게 과연 실전형이냐 여기에는 좀 논란이 있겠죠. 그러나 어제 김정은이가 보여주고 싶었던 이 모든 그 실체 이거는 저는 사실에 방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것들을 내 거는 실제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북한은 앞으로 7차 핵실험은 할 겁니다.
할 건데 예. 그러면 지금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7차 핵실험이 임박했느냐 예.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왜 제가 이게 좀 다르게 좀 생각하는가 하면 예. 지금까지 김정은 체제가 들어와서 그 패턴을 보면 이겁니다. 어제처럼 실물을 공개하고 자 우리 이런 핵탄도 하나 있다. 지금까지는 미러볼 같은 거 하나 딱 보여줬어요. 예. 그리고 바로 핵실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건대도 아직은 연구 실험 단계로구나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10개 이상을 놨거든요. 이건 실험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김정은 자체가 뭐라고 했느냐면 지금은 핵 방아쇠라는 종합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관리 단계다. 이거는 김정은 자체가 실전 배치했다는 걸 지금 하는데 만일 실전 배치했다면 핵실험이 필요 없겠죠. 다 그러네요. 완성된 거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입으로 말해놓고 금방 또 실험한다 그러면 제가 뒤집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당장은 하지 않을 거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예.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 2018년 3월 달에 김정은이가 시진핑을 처음 만납니다. 예. 그때 뭘 약속하는가 하면 앞으로 전략적 소통하자. 그 전략적 소통이라는 큰 틀거리에 합의했어요. 이게 뭔가 하면 네. 동북아를 한번 흔들 수 있는 핵실험과 같은 예. 이런 특대형 도발을 할 때는 적어도 꼭 시진핑 형님한테 와서 알리고 해라. 이걸 쉽게 말하면 전략적 소통이라고 했는데 예. 최근에 아주 의미 있는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예. 중국에서 북한 대사를 임명했어요. 예. 그런데 2년 동안 부임을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딱 문 닫아놓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이 2년 동안 못 들어가던 신임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평양에 입성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 북한의 핵실험은 해야 되겠는데 아직 시진핑한테 가서 김정은이가 가서 하겠습니다라고 승인을 못 받았다. 승인보다는 사전 조율. 사전 조율. 그래서 이제는 이건 해야 돼서 이제는 중국 대사도 두려워하게 하고 이번에 중국 대사가 평양에 입성한 거를 저는 7차 핵실험 준비를 위한 김정은의 중국 방문 예. 이 신호가 아니냐 이걸 준비하고 있는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승인보다는 사전 조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는 이렇게 핵실험은 절대 안 돼라고 만약에 중국이 네. 지금 현재 미중 사이의 관계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 북한이 조금 양보할 가능성 그런 게 있는 관계입니까? 이제 아니면 거기서 딜이 항상 되거든요. 예. 이 7차 핵실험이라는 카드는 김정은한테는 대단히 유용한 카드입니다. 그래서 만약 가서 시진핑한테 하겠어요라고 했을 때 시진핑이 하지 마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시진핑은 거저 하지 마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지금 북한이 힘드니 뭘 내가 줄게.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 마. 예. 라는 하면 김정은이 아마 저울질 볼 겁니다. 이 정도로 받고 내가 그만둘까 아니면 이건 좀 안 되기 때문에 그 무엇을 줘도 난 할 거다. 그러면 김정은은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뭔가 하면 적어도 시진핑의 체면을 세워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시진핑한테 와서 하겠다고 얘기하고 돌아가서 했다. 근데 지금 시진핑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런 체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시진핑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가야 김정은으로서도 북한이 완전히 더 힘들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7차 핵실험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중국과 어떻게 소통해서 하겠느냐 이런 장고에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신형 무기라고 주장하는 것들 핵어뢰, 해일 실험, 그다음에 수중 지표면에서 약간 좀 위에 800m에서 폭발한다는 거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과장이나 조작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기준을 어디다 정하겠느냐 이거잖아요. 이거 어디까지 기준으로 정하고 우리가 진실을 믿겠느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게 과소평가와 가대평가의 기준을 어디다 정하겠는가인데 저는 북한의 지금까지 핵개발 발전 과정을 뒤돌아보면 절대 우리가 과소평가는 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과소평가했던 것이 몇 년 후에는 다 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평가에서는 엇갈릴 수 있지만 반드시 북한은 그 길로 간다.
이번에도 공중폭발 총 3번 했거든요. 예. 그럼 어느 한땐간 공중폭발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또 이번에 수중 핵 오래 폭발 시험 2번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그거 갈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북한의 핵 개발 역사입니다. 예. 그러면 왜 북한이 이런 걸 지금 공중폭발, 수중폭발 할 거냐 이걸 지금 보는데 이번에 우리 한미 사이에 프리덤 실드라는 이제 합동 군사 연습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군사 연습이 패턴이 어떤 건가 하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억제력을 동원해서 전쟁 시작 단계에서는 재래식 전쟁으로 가다가 예. 만일 북한이 핵을 썼다. 그러면 핵으로 바로 응징하는 전략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한미가 하고 있는 건데 북한은 이걸 들여다보면서 아 그게 아니야. 우리는 전쟁 시작 단계에서 바로 핵을 쓸 거다. 핵으로 바로 선제 공격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이제 주고 있는 거죠. 이게 다르죠. 전쟁 시작 단계에서. 시작 단계에서 선제 공격으로 바로 이거 쓰겠다. 이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예. 아니 근데 그러면 전쟁이 안 나야 되는 거잖아요. 전쟁이 나지 마라.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막아야죠. 예. 어떻게든 전쟁은 안 나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능한 한 우리는 이 김정은이 경고망동하지 않도록 진짜 핵을 쓴다면 시작 단계에서 선제 예. 공격으로 그럴 단계는 김정은이 종말이 온다. 이걸 우리가 김정은이가 인지하도록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아니 뭐 우리가 핵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종말이 온다고 해서 우리 민족이 행복해질까?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전쟁은 절대 안 일어나긴 안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억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디터런스 억제를 해야 되는 건데 뭔가 뭐 파괴를 하고 그럴 마음은 없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 그 니미츠함 오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런 억제 전략의 하나일 것 같은데 미국에 가서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뭘 얻어와야 됩니까? 그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뭔가면 미국이 우리한테 거듭 약속하고 있는 확장 억제력. 말하자면 핵으로 북한을 이제 북한의 핵을 쓰면 미국이 바로 핵으로 응징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이게 지금 확장 억제력의 실행력이거든요. 근데 많은 국민들의 또 저도 포함해서 이게 과연 가동 가능한 그런 전략인지 여러 해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이해하면 이겁니다. 북한은 지금 ICBM을 가지고 있다가 미국이 북한을 핵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는 한국을 향해 쓰지 않고 이 ICBM을 가지고 미국을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랬었죠. 그런데 이걸 때리겠다고 확관 능력을 보여주었을 때 과연 미국 대통령이 그걸 감내하고도 북한을 향해서 핵을 쓸 거냐. 저는 그런 미국 대통령이 그런 결단은 안 내리리라고 저도 봅니다. 근데 요새는 계속 전술핵 이야기를 하면서 한반도나 일본을 향해서 쏠 수 있을 것처럼 계속 뉘앙스를 보내잖아요. 그거는 뭐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게 지금 대단히 서로 신뢰가 되지 않고 있는 이제 점이거든. 미국은 뭐 믿어라. 우리는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지금 만약에 아까 시나리오대로 그쪽에서 먼저 공격을 해와서 그게 뭐 완전히 중화기 공격이고 핵 공격까지 만약에 포함된다면 미국은 거기에 핵으로 응징을 할 것이냐 ICBM이 있는데 그 말씀이 그거죠. 근데 지금 지난 한 주 동안에 북한의 행걸 우리가 한번 좀 들이켜 봅시다. 자, 미국 비완비가 괌에서 출격해서 한반도로 오고 있을 때 북한이 바로 공중 핵 폭파 모의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 실전 상황이다라고 우리 가정하면 EMP탄을 터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중에서 EMP탄을 터뜨렸을 때 미국 핵 전략 자산이 한반도로 오다가 그대로 한반도에 투입될 수 있느냐.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EMP탄을 터뜨리면요. 미국의 모든 공중기가 제어 장치가 마비됩니다. 이 디지털 그다음에 통신 시스템이 다 마비돼요. 그걸 미국이 감내하고도 그대로 한반도에 투입될 거냐?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우리 부산에 니미츠 항모가 들어왔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서해에서 있었던 천안함 경우에는 배가 한 척이에요. 그럼 배가 한 척을 깰 때는 북한은
바블 효과, 즉 배를 공중으로 들어 올려서 꺾는 이런 바블 효과를 쓰는데 항모는 항대가 아니고 이게 플리트입니다. 그렇죠. 전단이 움직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 깨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옆에 구축함들도 많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단 자체를 몰살시키려는데 이걸 북한이 이번에 2번 한 게 뭔가면 핵 쓰나미, 핵 해일을 500m 이상 솟구치면 항모 전단이 다 뒤집혀서 이게 다 끝납니다. 그러면 이걸 만약 이게 지금 러시아의 포세이돈이라는 무기인데 이걸 감내하고도 그럼 미국이 항모 전단을 투입할 거네 한반도에. 저는 안 할 거라고 봐요. 이게 만약 이런 무기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본인들의 주력 부대가 깨지는 완전히 다 뒤집혀지는데 그러면 지금 북한은 미국에다 끊임없이 보내는 메시지가 뭐냐. 자 이렇게 우리는 공중과 바다를 다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있어. 그래도 들어올 거냐. 이런 숙제를 미국에 끊임없이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시 미국의 핵자산 배치랄지 나토식의 핵 공유랄지 이런 게 그다지 큰 의미가. 그래서 제가 항상 좀 남들이 저를 보고 과도한 발언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야 된다. 전 그래서 이걸 자꾸 주장합니다. 만일 미국이 북한에 이렇게 공중과 바다에서 미 전략자산의 투입 경로를 다 막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 그 시점에 와서도 우리가 계속 정말 미국의 그 자산을 믿을 거냐. 저는 이제는 좀 우리 자체가 이제는 핵 개발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체로 핵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의 안보에 대단히 큰 이익이에요. 오히려 왜 이익이냐면 지금 북한은 미국의 핵 자산이 한반도에 투입되는 걸 막기 위해서 끝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로 핵 미사일을 가진다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핵 전쟁 시나리오에 말려드는 걸 막기 위해서도 저는 미국이 이제는 좀 이거 전략적인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하나는 지금 현재 30년 동안 미국이 우리를 보고 북한을 비핵화시키려니 믿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30년 동안 북한 비핵화 됐습니까? 안 됐죠. 안 그러니까 됐죠. 북한의 비핵화는 대단히 비현실적인 이 목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현실을 직시하자. 이제 현실을 인정하자. 인정하면 결국은 우리도 핵을 가져서 남북 간에 핵 협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핵 군축 협상이라는 건데 그래서 핵 전쟁 위험도를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남북 간의 협상을 해서 핵탄두를 없애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여기에 흐름에 기초해서 남북의 협력과 교류를 하는 이런 현실적인 방안으로 가야지 30년 동안 안 되는 이런 비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또 향후 30년 또 갈 거냐. 저는 이제는 좀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미국이 중심이 된 NPT 체제를 우리가 탈퇴를 하면 그러면 뻔하게 북한한테 했던 경제 제재할지 뭐 이런 것들을 아무리 동맹이고 우방이라도 그 협정 하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우선 첫째로 지금 미국의 핵 전략이 한반도에서만은 대단히 모순적입니다. 왜 모순적이냐면 이전에 미국은 소련에 대한 대응으로서 중국의 핵을 인정해 주고 중국과 소련 사이에 서로 싸우게 하는 전략을 실시했습니다. 이게 닉슨 독출인인데 그 이후에 중국의 힘이 커지니 중국을 핵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의 핵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의 핵을 견제하기 위해서 파키스탄의 핵을 인정해 주고 이렇게 미국은 자기가 직접 핵을 가지고 그 나라와 대결하기보다는 그 주변국의 핵무장을 용인해 주어서 서로 견제시키는 전략을 썼는데 한반도에서만은 지금 미국이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왜? 북한의 핵과 지금 우리는 러시아의 핵 중국의 핵, 북한의 핵을 직면하고 있는데 한반도에서만은 미국이 직접 자기가 다 하겠다. 이건 우리가 다 해. 어차피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다. 그렇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저도 미국 사람들 만날 때마다 미국의 세계 핵 전략과 왜 한반도 핵 전략은 이렇게 모순되느냐.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항상 하는 답변이 뭔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미군이 있지 않느냐. 다른 데는 미군이 없다. 그렇긴 하죠. 그래서 다른 데 뭐 터키나 뭐 독일에도 있어요. 있기는 미군이. 그러니까 거기는 터키나 독일은 미국이 바로
핵 나토식 핵 공유를 허용해 주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그렇게 하든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 한반도에서만은 매우 자가당착적인 핵 전략을 하고 있어요. 저는 말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데. 아이 그리고 뭐 거의 끝나가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왜 그래요? 글쎄 저도 뭐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우리 당 안에서는 대단히 전략가형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왜 이런 말을 할지 그건 제가 그분이 이제 뭐 들어왔다고 하니까 들어온 다음에 물어봐야 될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뭐 우리 김기현 당대표께서도 어제 이제 자중하라는 그런 메시지도 냈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본인이 자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한 번 더 뉴스 오늘은 경향신문 박수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다음 달 26일이네요. 한미 정상회담 예정돼 있는데 의전비서관이 바뀌더니 외교비서관 바뀐 게 아니고 그냥 지금 자리를 비우게 된 거죠? 네, 지금 후임이 결정이 안 됐으니까 공석인 상태고요. 그다음에 외교 비서관도 맞습니다. 둘 다 그렇습니다. 예. 지난 10일에 김일범 의전비서관이 자진 사퇴 형식으로 그만뒀고요. 그리고 그제 27일이거든요. 지난 27일에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그만둔 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그보다는 더 앞선 시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보름 정도 사이에 외교 안보 라인의 비서관 2명이 연이어서 그만둔 겁니다. 이럴 수가 있나? 이전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못 들어봤고요. 공개적으로는 못 들어봤고요. 박근혜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은? 네. 그건 확인은 안 해봤는데 국민의힘 쪽에 물어보니까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들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실 굉장히 핵심적인 자리잖아요. 특히 의전비서관, 뭐 외교비서관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의전비서관은 행사 기획자 내지는 뭐 PD 역할을 좀 하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의전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은 행사를 치르는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 뭐 하다못해 이제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하고 그다음에 누구 말씀하고 이런 게 다 의전이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예를 들자면 당대표 먼저 발언하고 그다음에 원내대표 발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들이 다 의전이거든요. 특히 이제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중요한 거는 정상회담 때죠. 정상회담 때는 누가 어떻게 등장을 할 거고 누가 먼저 말을 할 거고 어떤 방식으로 악수할 거고 이런 거 다 총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만뒀다라는 게 굉장히 그 이례적인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뭐 하나 예를 들자면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므라이스 이제 식사한 거 이런 것도 다 의전에 포함이 되거든요. 오므라이스를 먹어야 되냐, 회를 먹어야 되냐, 뭐 이런 거?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비었다. 그래서 이례적이다 이렇게 좀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상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대통령실 설명은 뭡니까? 일단 의전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피로가 많이 쌓였고 개인적인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피로가 많이 쌓였다? 네. 근데 기자들도 당연히 물어봤죠. 이거 경질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통령실에서 했던 설명은 재외 공관장으로 이 김일범 의전비서관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경질이면은 다른 자리에 검토를 하겠느냐 이렇게 좀 항변을 해둔 상태고요. 피로가 많이 쌓였는데 재외 공관장으로 가는 거는 그쪽 일도 업무가 대사 업무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쪽에서 또 피로가 쌓이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아직 임명이 안 됐으니까 쉬다가 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문희 외교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늘공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도 외교관이에요. 그렇죠. 외교부 소속인데 이제 일종의 파견 형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교부 정기 인사에 맞춰서 돌려보낸 거다. 그러니까 이제 자른 건 아니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1급이라도 외교부에 있는 1급들과 대통령실의 1급은 그 서로 다른 1급들인데 어떻게 보면 더 상위에 있다고 서로 간에 그렇게 인식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럼요. 대통령실 비서관은 훨씬 높다고 인식하죠. 근데 이 대통령실 설명만으로는 좀 부족해 보이는 면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내용들을 좀
그 지난 10일 이후부터 쭉 알아봤었는데 그렇죠. 예. 일단 근데 기본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신뢰하는 게 맞다. 근데 다만 네. 일부 의아한 지점이 있어서 나오는 얘기들을 좀 추정되는 얘기들을 좀 전해드리는 건데 일단 김일범 전 비서관이 사퇴했을 때 물어봤더니 그때 들은 얘기는 이거였어요. 미국이 진짜 윤석열 대통령을 특별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이벤트를 좀 실수를 해서 좀 망칠 뻔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좀 잘 생각을 해달라. 미국 방문을 잘 준비하기 위한 신호로 생각해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을 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당시 이게 지난 한 11일, 12일 그때쯤 들었던 반응인데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벤트가 뭔지는 좀 정확히는 듣지는 못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이벤트 때문에 그만두게 됐다. 요 얘기까지는 들었던 거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내부적으로 좀 나오는 얘기는 의전실 내부에 힘싸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약간 개파 논란 같은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요 부분은 행정관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이제 일부 보도가 됐었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나왔던 얘기들은 이제 2급이 1급을 뭐 밀어낸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또 다른 라인을 잡고. 네, 근데 이제 예. 뭐 이 부분은 이제 정확하게 확인되는 건 아니니까 좀 뭐 그런 정도로 이제 내부 힘싸움이 있었다 이런 예.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벤트는 그럼 어떤 이벤트를 특별하게 못 챙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거의 기사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는 네. 한미 양국 대중문화인들의 협연.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도 언급해 주셨지만 레이디 가가하고 블랙핑크 이제 정상회담 때 협연하는 거. 이 이벤트를 못 챙겼다. 근데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이벤트는 아니다? 그 이벤트 포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는 지금 오늘 동아일보에도 뭐 미국에서 5차례 이상 뭐 공문을 보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예. 이제 제가 들었던 얘기는 뭐 미국 포함해가지고 5-6건 정도의 그 공문이나 그리고 이제 선물 같은 것들도 있다 그래요. 선물. 네, 용사에서 흘러나온 얘기들인데 예. 공문이나 이제 선물 같은 게 오면은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선물 같은 경우에는 답례품을 보내거나 이런 식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예. 공문이나 선물 이런 것들이 제따 처리가 안 되고 누적된 것들이 꽤 있었고 이런 건들이 뭐 5-6건 정도 있었다. 미국과 관련된 게 5-6건 정도 되고 또 다른 나라 건들도 좀 일부 있었다. 그럼 대통령이나 다른 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우회적으로 외교부나 대사관을 통해서 다른 것들이 있었는데 왜 대통령실의 의전비서관이나 외교비서관은 모르느냐 이렇게 지금 확인을 받은 건가요? 결국 몰랐던 건 아니고 예. 이제 뭐 이제 디테일한 내용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쨌든 미국 쪽에서 연락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근데 이건 이제 통상적으로 이거는 이제 예전에 좀 외통했던 의원한테 들어보면은 통상적으로 미국이 그런 식으로도 조치를 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결했는데 그 라인에서 공식 라인에서 잘 연결이 안 되면 미국이 뭐 가동할 수 있는 채널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른 쪽으로 연락이 들어가게 되면서 알게 된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의전비서관 건을 이제 조사해서 이렇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외교비서관은 그렇죠. 타고 가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문제가 있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 게 아니냐라고 지금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네. 그리고 그 이벤트가요. 예. 이제 또 제가 들었던 얘기는 여성과 관련된 좀 그런 이벤트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 바이든 여사가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쪽은 확인은 안 됐는데 이제 우리 대통령실 쪽으로 연락이 와서 좀 대표적인 여성을 좀 추천을 해달라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대중문화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서는 중견 배우를 좀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 쪽에서 원했던 거는 좀 K-팝 쪽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블랙핑크하고 이렇게 좀 선정이 된 걸로 또 역시 추정이 됩니다. 예, 대통령실 설명만으로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정확히 어떤 일인지 예. 뭐 좀 의아한 부분이 아직까지 있고 김성한 안보실장 교체설까지 나왔는데 짧게 설명을 해주시고 마치죠. 예. 네, 이 두 비서관의 위쪽 라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종 책임자기 때문에 교체설이 나온다 이렇게 됐던 건데 대통령실에서 아니라고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들었던 거는 그럼 김태효 이 1차장 있잖아요. 국가안보실 1차장. 네. 여기는 왜 빠졌냐 물어봤더니 문제된 보건 라인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이 얘기도 좀 들리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건 다 공식 입장들은 아닙니다. 네. 예, 기자들은 누가 실세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Welcome to my world. Won't you come on in? 오후 4시 5분 홍사원의 경제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0분간 딱 한 가지 주제만 깊이 있게 전해드립니다. 경제는 무조건 홍사원의 경제쇼를 들으셔야 합니다. Step into my heart. It's okay. 진행은 서툴지만 내용은 알찹니다. 진실의 편에서, 정의의 편에서, 약자의 편에서 뉴스를 전합니다.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더 많이, 더 오래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오후 5시 5분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우리가 접하는 뉴스의 대처부터 지금까지 뉴스 일대기를 쫙 살펴보겠습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KBS 박대기 기자, 그들의 전지적 시점으로 분석하는 뉴스 일대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예, 잡혔는데 일단 송환이 될지 어쩔지, 그리고 테라 루나 사태부터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뭐, 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 테라는 지구를 뜻하고 테라, 테라. 예. 예. 그리고 루나는 달입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지구와 달이라는 이름이 각각의 코인이거든요. 테라 코인이 있고 루나 코인이 있는데. 아, 이렇게 하니까 설명이 쉽네. 이게 예. 좀 특수한 코인입니다. 테라 코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UST라고 해서 1달러를 1테라로 바꿔주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다른 코인은 가격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테라 코인은 가격이 안 바뀌는 코인이라고 그래서 뭐 안정적인 코인이라고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 지구와 달이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이구나. 네. 그런데 예. 이제 왜 테라 코인이 1달러로 유지가 되냐면은 루나 코인 덕분인데, 테라가 1달러보다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은 그 루나를 통해서 테라를 더 발행해 가지고 공급을 해 줌으로써 가격을 떨어뜨리고, 테라가 1달러보다 싸지게 되면은 이 테라를 사들여서 이제 루나로 바꿔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가격을 유지시킨다. 자동으로 가격을 유지시키는 메커니즘이 있다. 알고리즘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지.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게 안정적이다. 라고 주장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어요. 몇십조 원이라는 돈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게 이 일순간에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뭐 이렇게 10,000분의 1 이하로 떨어지는 1억짜리가 500원이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게 개념 자체가 사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좀 이야기가 조금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은 뭐 고정 환율제 아니면 그렇지. 금태환제 뭐 그렇지. 이런 거에 좀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석유와 달러. 그러니까 이런 금과 거죠. 달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정 환율제라고 하면은 한국이 1달러는 1,000원 이렇게 고정을 해놨어. 뭐 옛날엔 그랬어. 옛날에 뭐 그런 식으로 얘들 했다고 쳐요. 예. 뭐 중국도 한동안 이제 고정환율제를 이제 그랬죠. 유지를 했으니까. 근데 이게 가치가 계속 한국의 무역 상황, 뭐 재정 상황에 따라서 가치가 변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한화,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1달러에 1,000원 하던 게 1달러에 1,300원이 되면은 그러면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건 난 달러로 가져갈래. 이렇게 그렇죠. 해서 달러를 달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시장이 이제 그거를 이제 루나로 했다라는 거야. 루나를 대신 줬다. 달러를 주는 대신 루나를 발행해 가지고 주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물량 조절하면서 이제 가치를 이제 방어를 했다라는 건데, 이게 시장이 어느 정도 변동폭이 적을 때는 가능한데, 예를 들면 1달러가 뭐 2,000원이 돼 버렸어. 그러면은 야, 이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달러를 다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이제 뱅크런, 말씀하셨듯이 박대 기자가 얘기했듯이 뱅크런이 있었던 건데, 사실은 이제 공격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은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 사태를 예견을 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반대로 건 거죠. 이걸가
루나 숏을 건 거다. 숏을 걸어가지고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고 해서 막대한 이득을 얻고 이게 지금 일주일 만에 폭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예전에 97년에 동아시아 외환위기 때도 엄청나게 외환 투기 세력들이 공격을 하면서 이게 있었잖아요. 예.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한 메커니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약성이 발견되니까 집요하게 공격을 들어와가지고 순식간에 폭락을 하고 이득을 취하고 일반 투자자는 망하고 약간 이런 메커니즘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고의가 있었느냐, 처음부터 이게 작동 안 할 거를 애들이 알고 있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인데. 그러네요. 그 미국 SEC의 그런 그 공소장에 보면 우리 증권거래소 KBS 단독 보도인데. 이들이 이제 한번 이렇게 이걸 패깅이라 부르거든요. 1달러가 1USD가 되는 게 고정환율 아까 말씀 고정환율이 되는 게 패깅이라 부르는데 패깅이 깨진 적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들여 가지고 해결했다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자기들도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었다. SVB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도 사실은 야 우리가 좀 돈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외부로부터 수혈을 받아야 될 것 같아. 그 메시지 메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뱅크런이 생긴 거잖아요. 네. 비슷한 상황이네. 비슷하다기보다는 이게 더 악질적일 수 있죠. 왜냐하면 SVB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대로 그리고 이제 그 미국 국채라는 거는 이제 결국은 만기가 되면은 다 돌려받는 것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근데 가상화폐라는 게 저는 가상화폐 투자를 안 하고 처음부터 뭐 좀 원래 싫어해요. 그렇게 실체가 없는 거. 저는 굴뚝주를 좋아하거든요. 하여간 실체가 있어야 돼. 금 뭐 이런 거. 확실한 실체가 있는 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테라든 루나든 아무런 실체가 없잖아요. 이게 상품도 아니고 실체가 상품을 뭐 팔아가지고 실체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포장을 했는데 좀 다른 거하고 좀 다르게 특수한 점은 이제 루나하고 테라가 서로를 보증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실체가 없는 거 두 개를 묶어가지고 애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거다. 가짜 두 개가 뭐 실체가 없는 가상의 두 개의 화폐가 결합한다고 해서 실체가 생기나? 거기에서 무슨 상품과 서비스가 뭐 발생을 해? 나는 이게 지금 자본주의가 이상한 것 같아. 이상하게 뭐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우리 최경 진행자가. 아니 나는 그런 자본주의는 좀 이상해. 좀 이상한 자본주의.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이제 가상화폐에도 종류가 많은데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비트코인은 소위 말하는 채굴 마이닝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그래픽 카드를 써가지고 서로 이제 뭐 이제 약간 연결 뭐 이제 뭐 그 거래 관계를 이제 암호화해가지고 거기에서 대가로 얻는 거잖아요. 땀 노력 전기가 든다. 그것까지는 인정. 거기에서 그래서 이거는 온전히 시장 원리로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근데 여기 테라 루나는 다른 게 아까 얘기했듯이 아예 패그가 말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가치를 고정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안정적으로 벌 수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만들었어. 그게 문제고 방금 박대기 기자 얘기했듯이 그렇게 실제 작동하지도 않고 시세 조정 혐의.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리즘으로 작동 안 하는데 뭐 뒤에서 몰래 돈 꾸려와가지고 안정화를 시키니까 이제 요게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시세 조정 사기 요게 이제 미국 검찰에서 보고 있는 시각인 거죠. 지금 검찰 수사 결과 미국 검찰 수사 결과로 어떤 혐의점들이 뭡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시세 조정 혐의가 있고. 시세 조정.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증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불공정 거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품이 아니다. 증권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이 지금 권도영 지금 잡힌 사람을 과연 우리나라로 송환할 수 있을까 또는 미국으로 송환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몬테네그로에서 잡혔는데 일단 자기들이 먼저 수사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 사실은 이제 잡힌 곳에서 그렇게 나선다면 이제 송환이 쉽지 않을 수가 있고 이게 또 몇 년이 걸릴지 또 이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일종의 플리 바게닝 같은 걸 받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엄벌도 가능합니다만 그렇죠. 또 싱가포르에서도 수사를 한다고 나서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도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될지 또 참 의문인데 제가 좀 답답한 점은 있습니다. 이게 권도영 씨 말고도 공동 창업자가 있거든요. 그렇죠. 신현성이라고 티몬의 창업자인데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은 신현성 씨가 나와서 내가 테라의 공동 창업자라고 4년 전에 밝혔던 영상이 그대로 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구속도 안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냥 잘 살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사를 받고는 있는데 수사는 받고 영장이 있는데. 이제 기각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왜 그 권도영 하나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이 사람들이 진짜 뭔 돈을 빼돌렸습니까? 그 아직도 무슨 뭐 빼돌린 돈들이 많고 무슨 법인을 만들고 그랬다며요. 몬테네그로에서. 예, 지금 몬테네그로에서 만든 법인이 초도코이 22 유한회사 베오그라드 이런 거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가 났어요. 그래서 자본금은 1,196원, 100 세르비아 디나르로 했다고 하니까 사실 페이퍼 컴퍼니 같아요. 그러네. 근데 세르비아가 이 가상화폐 거래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 중에 한 군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세르비아로 들어갔다가 몬테네그로 옮겼다가 두바이로 출국하려다가 이제 잡혔거든요. 그래서 지금 몬테네그로에서 지금 수사를 하려는 이유도 사실은 권도영이 지금 숨긴 이 돈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적어도 6천억 원에서 많으면 1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이건 횡령. 비트코인으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그런 거예요. 은행하고 비슷한 건데 이게 이제 지급 보증을 하려면은 은행들도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돈을 많이 테라를 발행해가지고 돈이 몰렸잖아요. 그거를 비트코인으로 다 좀 바꿔놓은 거예요. 지급 준비금이 비트코인으로 있는 거구나. 있었는데 이거 중에 일부를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지금 자기 지갑에 넣어가지고 튀었다. 이렇게 지금 미국 검찰도 보고 있고 한국 검찰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몬테네그로가 왜 다 달려들었느냐. 지금 1조 원 냄새를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회수할 수 있다? 회수할 수 있고 만약에 여기에서 좀 짧게 살고 또 돈 토해내라. 약간 제 이거 추정입니다. 추정인데 몬테네그로가 여기서 할 이유가 없어요. 싱가포르는 법인이 있었으니까. 맞아. 법인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미국은 여기에서 주로 활동했으니까 피해자가 많으니까 한국은 국적이 권도영이 한국이니까 그런데 몬테네그로는 이유가 없거든요. 여기는 여권 조작 때문에 걸린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지금 신경전이 있고 이게 얼마를 숨겼고 이거를 정말로 내놓을지 뭐 이거를 딜을 할지 이거는 봐야 되는 원정 상황입니다. 씨가 아마 자금력이 충분한 거는 분명히 뭐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탈출하려고 전세기까지 이집트에서 가져왔다. 전세기? 예, 그런 게 저희 보도에 나왔었고요. 오타니 수준이네. 그다음에 현지에서도 또 몬테네그로 변호사를 구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이제 이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런 걸 봐서는 이제 자력이 충분한 걸로 보인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이 사건으로 돈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좀 논외입니다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신현성 씨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이분이 이제 뭐 청년 기업가로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할아버지가 신직수라고. 신직수 씨예요? 옛날 중앙정보부장이었고 그 전에 이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회에 상당히 이제 힘이 있는 가문 출신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혹시 수사가 미적거리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건 아니겠지만. 그건 아니겠지만. 그런 구속영장은 기각됐어요. 뭐 잘 모르겠지만. 구속영장은 잘 모르겠지만. 기각됐다. 신직수 손자다. 이건 뭐 중요한 팩트를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건 뭐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인과관계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엄정하게 수사를 해보고 따져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른 그 가상화폐들은 괜찮나요? 어떻게 보세요?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은행 하루에도 하나씩 무너지고 있는데 이제 뭐 흔들리고 있는데. 아까 비트코인까지는 그래요. 땀과 노력과 전기료 엄청 많이 든다. 그래서 이게 희소성이 있다. 그래서 가격이 형성된다. 뭐 그렇다고 치요. 수요와 공급. 그럼 다른 거는 뭐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가상화폐로 조금 그나마 인정을 받는 것도 한 9,000개라고 합니다. 9,000개? 예. 이게 9,000개가 다 어떻게 이게 안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잘 모르고요. 실제. 그러니까 이게 뭐 사상 누각인 거죠. 이게 너무 변동성이 큰 거는 다 아실 테고 이거를 이제 규제하는 것도 없고 여기에서 시세 조정 뭐 이제 온갖 기술들이 다 들어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저도 그래서 이거를 코인을 투자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지금 이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 상당히 이제 여기 코인 시장도 타격을 받을 우려가 상당히 있는 거죠, 지금. 유종선 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문제가 없었다면 지금도 활발히 거래가 되고 있겠죠. 미리 금융당국에서 제재가 있었다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뭔가 사건이 터지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맞는데 그때 그 의견이 있었던 것도 맞는데 가상화폐 없는 블록체인 기술에 관해서 지금 다시 또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상화폐 단점이나 이거 이전에 블록체인 기술에 관해서는
상당히 이게 너무 아까운 기술이다 우리가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사실은 이 가상화폐 진영에서 자기들은 탈중앙화를 한다. 그렇지. 정부가 관여하지 마라. 그렇죠.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게 그게 이제 한동안 먹혔어요. 그리고 그 가치 이념도 또 맞는 말 같았었어. 예. 우리끼리 뭐 시장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야? 그럼 화폐를 우리끼리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 예.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 비트코인이나 이 가상화폐 시장이 너무 커져버린 거 하나. 그리고 이게 딱 사실 이제 범죄에 이용되는 거가 너무 좀 심각해요. 예를 들면 책임은 전혀 안 지는 책임은 안 지죠. 그러니까 네. 이게 텔레그램이나 이런데 마약 사는데 다 이런 가상화폐들이 지금 그렇죠. 이용되고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이거를 네. 규제를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건가? 예. 그거는 안 되지. 예, 그거는 안 되죠. 예, 저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뉴스톱 김종현 수석 에디터,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지금 상습 정체 구간에서 밀리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금토분기점에서 반포나들목까지 10km 정체,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또 죽전에서 신갈분기점을 지나 수원 나들목까지 정체가 이어집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는 송내를 중심으로 양방면으로 어렵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창분기점에서 월곡분기점, 또 둔대분기점에서 부곡 나들목까지, 다시 양지터널 쪽으로 어렵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가 막혀 있어서 차선 변경 잘 하셔야겠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양화대교, 다시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으로는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한나였습니다.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내년부터 일본의 모든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다케시마다 그렇게 주장되고 강제동원과 관련해서도 강제성이 없었다는 내용들이 실리게 됩니다. 관련해서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대우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어떤 내용이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실리는 겁니까? 예, 일률적으로 그 독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그 독도는 일본 영토다. 예. 이 정도는 있었는데 뭐 가끔 그 고유 영토다라는 것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고유 영토라는 것으로 완전 통일됐습니다. 고유 영토로 통일됐다. 예, 고유 영토라는 것은 그 태고의 옛날부터 일본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태고의 옛날부터 일본 것이다. 예, 사실 이것은 그 일본 학자들도 부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 일본이 독도라는 소문을 알게 된 것은 17세기 중반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 거짓말이고요. 예. 1905년 또 무주지라고 해서 독도를 시마네현에 변입을 했잖아요. 무주지라는 것은 일본 것이 아니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주인이 없는 땅이었다. 무주지. 예, 무주지. 예. 그게 무주지 선조물론인데, 뭐 물론 그 한국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주지니까 일본 것으로 했다. 그게 당시의 논리예요. 근원고 1905년? 1905년. 마침 또 시기가 네네. 불사조약 때는 예,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 일본이 지금까지 쭉 해왔던 이야기고 고유용도라는 것은 한국이 고유용도라고 하니까 독도에 대해서 그래서 일본이 맞불로 고유용도라고 하지 않으면 밀리니까 어떤 면에서는 또 이렇게 어린 초등학생 아닙니까? 어린 학생 3학년부터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라는 것은요. 3학년부터? 예. 3, 4, 5, 6학년 교과서에서. 그럼 완전히 믿게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요. 예. 어린 학생 뭘 그 반달력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예, 이런 식으로 그 일본이 좀 본격적으로 역사 왜곡에 다시 나오게 됐다. 모든 교과서 149종의 모든 교과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12종. 12종. 그 사회과 교과서. 사회과 교과서. 예. 그리고 2종의 그 지도. 지리. 예, 지리. 지리 교과서. 지리에 거기 지도가 지도 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독도가 일본 영토 이런 식으로 그 지도에
기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과학 교과서로서는 뭐 149조에 나서 모든 그러니까 국어라든가 뭐 기타理科, 이과라든가 뭐 모든 교과서인데 그중 사회과학 교과서는 14개. 거기에 다 독도는 고유용, 일본의 고유용도 이렇게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번에요. 강제동원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이번에는 강제동원 중에서도 특히 진변제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조선에 대해서는 당시 1943년부터 완전한 진변제가 됐습니다. 예. 네, 그러나 이번에 지금까지는 진병 이 됐다. 조선인들이 그런 기술이었는데 그 지원 먼저 그 조선인들이 그때 지원을 많이 했고 그 이후에 진변제가 됐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기술을 그리고 그 사진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 사진에는 지원한 그 변사로 지원한 조선인 변사들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부터 조선인들이 지원병으로 기뻐서 지원해서 전쟁에 참여했다는 식의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지원한 사람들은 극히 일부인데. 네. 물론 지원한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있죠. 1943년 이후는 싫어도 다 진변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거죠. 그리고 당시는요, 진병이라든가 진영이라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먼저 일본이 줘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진병이나 진영이었어요. 그러나 그 국가의 기본적인 그 국민으로서의 권리, 그러니까 선거권이죠. 이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병이라든가 진영 자체가 엄청난 사실 부당한 불법적인 행위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시 식민지 그러니까 일본 국민이었으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자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당시 일본 안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생각하면 완전한 부당한 조치가 당시의 진용이나 진병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눈에 띄는 뭐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 관동 대지진이 1923년 뭐 바로 100년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6천 명 정도에 달하는 조선인들이 일본 안에서 학살을 되었는데요. 그 내용으로 뺐습니다. 뺐어요? 그러니까 관동 대지진에 관동 대지진이 있었다. 그것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 조선인 피해를 완전히 삭제해버렸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인 피해도 삭제를 했다? 그러니까 조선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좀 피해를 줬다라는 부분을 계속 지우려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침략 전쟁이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까? 아니면은 침략 전쟁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죠. 정벌이라고 합니까? 그때는 그냥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났다. 그 정도로. 왜냐하면 일본의 극우 쪽에서는요. 그때 전쟁은 침략 전쟁이 아니라 해방 전쟁이었다. 아시아를 백인 지배해서 해방하는 해방 전쟁. 이게 극우 쪽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극우가 지금 강한 상황입니다. 일본의 자민당에 극우 국회의원들이 100명 넘기 때문에요. 그쪽의 입김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민당 집권 자민당의 견해가 반영되는 시스템이 지금 교과서 시스템이 돼버렸기 때문에 2014년 이후부터요. 그런 부분에서 뭐 침략이라는 말이 나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일본 교과서 검정이 이제 3월에 항상 이 즈음에 일어납니까? 그렇습니다. 3월 말쯤에 항상 검증된 교과서 발표가 있는 것은 결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실 한일 정상회담이 일어나기 전에 이 교과서 내용을 이미 검토하고 완료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게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우리가 줄 거는 다 내주고 그리고 그쪽에서는 속으로는 다 이렇게 해놓고
3월 말쯤에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요? 네.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네. 그 사실 이쪽에서 네. 정확하게 예상했었어야 하는 내용이고 예상했었어야 된다. 예, 그리고 그럴 경우는 일본의 호응을 기대한다라는 워딩의 좀 수위를 조절했었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 그러나 뭐 이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예상했는지 못했을까? 예. 그런 부분이 약간 의심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매년 그렇고 근데 올해는 지금 더 심해져 버렸는데 그러면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뒤통수 맞은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일본의 이러한 교과서 검정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 일본의 가기 결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내각 결정입니다. 예, 그 근무회의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교과서를 예, 그 간요회의 결정. 그 일본에서는 예. 근무회의를 간요회의라고 하는데요. 예. 네, 이것은 그 한국의 근무회의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거기서 결정된 내용은 상당히 반영구적인 내용입니다. 반영구적이다. 예, 바뀌지 않는다. 2021년에 강제동원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전시 조선인 그 노동 요소를 뿐이지. 그때 그 2021년 4월에 강요회의에서 예. 그런 결정이 있었다. 예. 네, 그것을 그러니까 강제동원이라는 말은 조선인에 대해서 앞으로 쓰지 않아야 한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게 가기 결정이라고 해서 촌리가 발의하고 혹은 다른 그 근무위원이 발의를 하여서 모든 그 장관들이 그 서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문서가 되어서 이후 그 촌리가 바뀌어도 내각이 바뀌어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한국에 얻는 그 일본의 상당히 융통성이 얻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예. 그렇게 해서 교과서에 그 강요회의 결정이 실릴 것을 뻔히 한국의 정부나 외교관들은 충분히 알 수가 있겠네요. 알고 그런 관행이 있다는 거를. 예, 그 봐야 되는데 예. 혹은 여기에 대해서 뭐 정권이 지난 그 5월에 바뀌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월이니까 그 이전에 교과서 검정 한 번 있었지만 그때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화제가 되지도 않았고 예. 해서 반심했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한 20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예. 교수님 생각에 일본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 하던 대로. 예, 일본이 융통성이 없다라는 거 좀 아셔야 되고요. 예. 아까 이야기한 가기 결정이라는 것이 세계별로 유례가 없는 민주주의 국가로서는 굉장히 독재적인 결정입니다. 그러네요. 예. 이것을 그 알아야만이 그러니까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기초로 해가지고 한국하고 협의하겠다라는 데서 한국에 대해서 뭔가 해준다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오사카 유지 세종대 대우 교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